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이번 주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은 전부 대선 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릴 내용 제가 정리를 한 제목을 우선 불러드리자면 이중 혐오, 사상 최고, 트럼프의 화려한 복귀, 바이든 아들 유죄 판결, 그리고 연방 대법원 드라마, 애플과 경제, 이마누엘 마크롱의 도박,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순서는 조금 바뀔지도 모르지만요. 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일에 위켄드 에디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사람들의 4분의 1이 두 사람 다 싫어요. 이게 이제 이중 혐오, 미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2020년 이후에 이 같은 두 후보가 전부 싫다는 게 2배가 됐습니다. 2020년이 바로 전에 선거였었죠. 한번 보면은요. 1988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아버지 부시와 마이클 듀카키스. 이때는 두 후보 다 싫어요 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한 사람은 H.W. 부시를 싫어하고 또 한 사람은 듀카키스를 싫어했겠지만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와 클린턴 때도 두 사람 다 싫어요는 13%.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기억하실 만한 선거만 보겠습니다. 조지 W. 부시와 아들 부시죠. 이때부터는 알고 두 사람 다 싫다는 사람은 6%밖에 안 됐습니다. 아들 부시와 이제 무슨 존 캐리 후보가 나왔을 때도 6%. 가장 선명한 기억이시겠네요. 오바마가 나왔을 때. 오바마가 싫으냐? 존 맥케인이 싫으냐? 그 당시에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 대선 후보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바마 대 맥케인 두 사람 다 싫어요. 13%. 미 롬니와 오바마는 두 사람 다 싫어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1%. 그 뒤에 이제 확 올라갑니다. 트럼프냐 힐러리 클린턴이냐 20%가 둘 다 싫어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서는 13%로 이게 줄어듭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바이든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의 4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도 지금도 약한 후보인 건 맞지만 바이든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고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에서는 둘 다 싫어요가 20%였던 것이 바이든 대 트럼프 하니까 13%로 줄어들었거든요. 또 바이든을 겪어봤어요. 트럼프를 겪어본 사람들, 바이든을 겪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게 25%로 역대 최고입니다.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아니죠.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미국 사람들 4분의 1이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싫고 역대 최고입니다. 퓨 리서치사가 1988년부터 지금까지. 그리하여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거 누가 뽑지? 라는 생각은 6개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6군데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6%밖에 안 됩니다. 미국 사람들 6%가 대통령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 대고 여기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격전지, 6개 격전지 가운데서 몇 군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게 변수고 또 11월까지 사람들이 둘 다 싫어요. 이중 혐오를 이어가느냐, 중간에 마음을 조금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건, 조지아, 펜실베니아 이렇게 6개 주, 전체 미국 유권자 100% 가운데 6%가 대통령을 결정을 하고 이 6개 주 가운데서도 이미 마음 결정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중 혐오자.
이런 분들을 겨냥을 해서 지금부터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왜 민주당이 지금까지 약해 보이는 바이든을 버리지 않았는가?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계속 자체 여론조사를 하면은 11월 달이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둘 다 혐오를 하지만 그 둘 다 좋아하는 사람은 빼고요. 혐오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표를 찍는다면 바이든을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믿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제외를 하고 그냥 당장 지금 선거가 치러지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구는 반반이다. 그에 비해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988년부터 2024년까지를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2012년까지는요. 한 당 후보가 지지율이 50% 이상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고 있잖아요. 물론 공화당 사이에서는 트럼프 인기율 50% 넘고 민주당 사이에서도 바이든 지지율 50% 넘지만 전체로 따지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한 여름 7월 달이 다음 달이네요 벌써.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공식적으로 선출을 하고 8월 달에 바이든도 민주당에서 뭐 바이든이야 바이든과 그 카멜라 해리스니까요. 선출되는 그쯤이 되면은 두 사람 다 지지도 뭐 40%씩은 확보해 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6% 유권자들이 지지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쯤이 되면은 바이든 쪽으로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이중 혐오자들이 올 거야. 이렇게 될 때는 트럼프로서는 니키 헤일리에게 찍었던 표, 그 표 단속이 필요한 거죠. 네. 자, 뭐, 왜 두 사람 다 싫다고 하는가? 이중 혐오가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시사만평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런 그 워커를 가지고 걸어 다니지는 않는데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이에 따른 여러 가지 뭐 기억력, 감퇴 등등을 표현하면서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런 가이에게 지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가이가 어떤 가이입니까? 완전히 무슨 체인으로 감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요, 워커 필요 없죠. 정규적으로 조깅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자전거도 타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애매모호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있고 예를 들어 G7 정상회담에 가서 바이든이 어딘지 모르고 헤매고 있어서 그 연합뉴스도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안 됩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그리고 실제로 뭐 이탈리아 대통령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길을 헤매고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했다.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바이든이 치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는 보겠지만 그렇게 제목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또 그렇지 않아요. 해서 정상적인 뉴스에서는 그렇게 제목 뽑지 않고 그렇게 기사 올리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쪽으로 가긴 간 거예요. 이쪽에 이제 이 G7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왜냐하면 스카이다이빙을 했잖아요. 어제 제가 사진 보여드린 정상들이 하늘을 보는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 스카이다이빙하고 내려오는 군인들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군인들에게 고맙습니다. 우리 잘 봤어요 하고 maybe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봤는지도 모르죠. 그 선글라스를 끼고 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맨눈으로 봤었고 그러니까 뭐 그 고맙다고 아니면 배려심이 조금 더 있어서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그쪽으로 갔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악수를 했어요. 그럼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안 되죠. 이런 가짜 뉴스들을 엄청 많이 그 제목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박스에서 계속 그것만 보여주거든요. 틱톡 같은데. 트럼프 캠페인 같은데. 그러니까 바이든이 실제로 약한 거 사실이고 조금 있으면 82살인데 어떻게 40살 때의 기억력이랑 똑같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조깅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고 넘어지기도 하죠. 넘어지면 또 금방 벌떡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과거처럼 젊진 않지만 그런 과장들이 굉장히 많다. 오늘의 미국을 보시는 분들도요, 막 그런 거 보면은, 아니, 세상에 어디로 가는지 길도 모르고 헤매서 이탈리아 총리가 이끌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까지만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족쇄를 차고 건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모양에 대해서도 이것도 100% 맞지는 않죠. 엄밀히 따지면. 물론 유죄 판결은 받았어요.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뭐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이게 항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선고 공판 날짜도 7월 11일로 잡혔지만 항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에서 어떻게 될지는 또 재판을 치러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그 이중적인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트럼프가 화려하게 워싱턴으로 복귀를 했죠. 그를 너무나 경멸했었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 막 줄 세우면서, 어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78세입니다. 이제 77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고령, 제가 어제 약간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바이든도 최고령이긴 했지만 같은 78세에 취임을 했지만 바이든이 생일이 11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차이를 두고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는 6월, 어제 며칠이죠? 6월 14일이니까 딱 반이네요. 과거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최고령 78세에 취임을 했고, 트럼프가 근데 더 고령인 거죠. 6개월 정도? 6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 6월 14일과 11월 20일 생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 점은 제가 잠깐 좀 불분명하게 말씀드린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생일 막 초까지 켜고 얼마나 화려하게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금을 어떻게 낮추고 규제를 어떻게 없애나,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팅 어제 뭐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고, 워싱턴에 가서 한 80명 정도의 뭐 팀 쿡이라든가 아니면 JP 모건 체이스의 CEO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던 기자들이 말하는데, 도대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을 구불구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예전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재판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데요.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데요. 특히 법인세를 지금의 21%에서 20%로 낮춰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뭐 미국의 최고 부자 회사들의 CEO들이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왜 20%로 선택을 했습니까? 그러면 21%에서 20%로 낮춘다고 했을 때 20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 왜? 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의 답변이요. 이리하여 이렇게 해서 이게 합리적인 겁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라운드 넘버. 라운드 넘버라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잖아요. 똑똑 떨어지는 숫자잖아요. 20, 뭐 이런 식으로. 라운드 넘버. 그래서 라운드 넘버 얘기할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떨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하자 하든지, 아니면 아예 어림짐작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랬을 때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른 그런 CEO들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뭐 그게 maybe JP 몰건의 뭐 제이미 다이먼이었는지 팀 쿡이었는지 who knows. 어쨌든 그랬고, 이 CEO들의 미팅에서 굉장히 눈에 띌 만한 박수는 없었다. 정치인들은 막 박수치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는 박수는 없었다. 뭐 정치인들과 다르긴 다르네. 그리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CEO들은 1월 6일 의사당 사건 이후에 딱 아무리 그렇도 그렇지, 나한테 아무리 많은 돈으로 이득을 줘도,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으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국가의 의사당을 폭력하라고 사주를 한 사람을 지지할 순 없지, 내 양심상. 이렇게 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지금 슬슬 그쪽으로,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 지지율이 엄청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적지근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팁에도 세금 안 붙인다, 세금 다 뭐 낮추고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 할지라도 트럼프의 그 말이 너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보다 하루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가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트럼프가 화려하게 의사당에 복귀를 하긴 했지만 심지어 미치 매코넬도 그와 악수를 하고 하기는 했지만 경제인들, 미팅에서는 경제인들은 의회 지도자들이 보이는 것만큼 뜨겁지 않았다. 의회 지도자들 가운데는 트럼프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겠죠. 지금 인기가 있으니까. 트럼프에 대한 인기는 제가 생각을 해본 바에 따르면 이젠 트럼프의 그런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누구나 다 허점이 있지만 너무 지독한 허점과 지독한 거짓말장애와 지독한 무엇과 지독한 이기주의와 지독한 미센터드는 곧 우리 국가만, 그게 곧 또 아메리카 포스트로 가고 동맹국 다 상관없다, 세계 질서 다 무너질 것이고 정책도 미센터드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내 맘에 들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뭐 연방준비제도 뭐 법무부 뭐 등등등 뭐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무런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 그런 분들이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저는 이제 이미 한 얼마 전부터 결론을 내렸고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중적인 혐오 그 상태에서 누구를 선택할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도 빠지고 전처럼 막 기력은 없고 거기에 항상 백악관 측에서는 현명함이 들어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결점이 있는 거예요. 결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점 정도를 넘은 엄청난 오점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에 또 중요했었던 것이 헌터 바이든 유죄 판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시사만평을 하나를 보시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고 트럭이면은 트럭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지지를 합니다. 안에 보니까 그 마가 빨간색 모자를 썼고 이 트럭 자체도 빨간색 공화당을 표시라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게요. Support the right to bear arms. 무기를 가지고 다닐 권리를 지지한다는 걸 딱 붙이고 다니시잖아요. 이분이. 그런데 오른편에 보니까 except for 헌터 바이든을 제외하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시사만평이네요. 모든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살 때 그 신청서에 뭔가 이렇게 체크하는 것을 위조했다면 그렇다면 미국에 지금 엄청난 양의 총기가 반납이 됐어야지만 됩니다. 그 무더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헌터 바이든과 같은 혐의로 총기는 반납하고 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터 바이든이 잘못한 것 맞고 이 배심원들의 판결에 따라서 총기를 살 때 본인이 마약 중독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 아무리 변호사가 이렇게 변호를 했어도 배심원들은 그 사람 뭔가 마약 중독인 상태에서 총기를 구입한 것 같아. 그것으로 2개 혐의 20년 징역형.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총을 11일 동안 자동차 트렁크 안에 두고 있었어. 5년 최고징역. 합해서 25년 최고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제 120일 안에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헌터 바이든과 똑같이 되는 사람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무슨 갱단의 두목이라든가 그런 사람 마약 밀매 조직의 보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빼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 아들을 사면하지도 않을 것이며 감형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로서 미안한 거예요. 아이가 알코올 중독이고 뭐 이유야 어쨌든 마약 중독이고 54살이나 돼서 지금 그걸 또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그런데 내가 대통령만 아니었어도 저 아이가 공화당의 그 성화에 의해서 의회에 가서 여러 가지를 증언을 하고 그 사생활에 대해서 사생활이 뭐 좋았다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고 총기 산 거에 대해서도 아버지 때문에 최고 2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운명이구나.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 동료 가운데는 이해 못한다고 하는, 아들을 너무 싸고 돈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들이 그냥 작은 일을 잘못했을 때는 싸고 돌면 안 되죠. 어린아이라도. 네가 잘못했어? 쿨하게, 차갑게, 쿨이라기보다도 차갑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이건 54살이나 된 아들이 마약 중독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을 보는 81세의 아버지로서는 저는 아들의 허물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개인적인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아버지가 더 훌륭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너 창피하게,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 너 안 봐 하고 내치는 아버지가 좋으세요? 아니면 바이든처럼?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여기에 공권력을 집어넣지 않잖아요. 아들 재판받게 하고 유죄 판결 나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해하고, 저희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너무 아들을 싸고 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트럼프의 그 많은 죄는 또 싸고 돕니다. 자, G7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제 마무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말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은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이 급박하게 궁금해하시는 문제도 아닐 것 같고 해서요. 연방대법원이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낙태는 거의 불법으로 하게 해놓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낙태약은 지금 그대로 이제 쓸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고, 총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범인이 호텔방을 잡고 열심히 그 총을, 반자동 소총을 뭔가 그 범프 스탁으로 개조를 해서 빨리 쏠 수 있게 하고, 그 뒤에 이 같은 개조를 막는 것을 총기 그 관리국에서, 그 트럼프 시대죠, 관리국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그거 무효야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1934년도 뭐 총기법에 저촉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반자동 총에다가 뭔가 범프스탁 같은 것을 달아서 속도를 많이 내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총이 나와도 기관총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기관총이죠. 그러나 기관총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은, 만약에 연방대법원의 구도가 진보 6대 보수 3이었으면 안 나왔겠죠. 그러나 지금은 보수 3, 진보 3, 이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트럼프 too small, 트럼프 너무 작아 하는 것을 티셔츠에 이렇게 써서 팔려고 했었던 변호사, 그 케이스는 기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승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것을, 이건 이제 손에서 나온 건데요. 트럼프 손에서 나온 건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다 해서 기각을 했고, 그보다는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차분히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연방 대법원의 아주 지저분한 드라마를 하나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카톨릭 보수로 자처한 진보 운동가가 대법원에 역사학회 만찬이 있었을 때 몰래 카메라 내지 몰래 녹음기로 비밀 녹음을 한 겁니다. 로렌 윈저라는 그 여성인데요. 뭐 다큐멘터리도 찍고 합니다. 여기서 정치 우파와 정치 좌파가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이 로렌 윈저는, 본인은 리버럴이면서 보수인 척하면서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니까 사무엘 얼리토도 당신이 옳을 거예요. 한쪽이나 다른 한쪽이 이길 겁니다. 물론 평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시도를 해볼 방법은 있지만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차이가, 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좌파와 정치적으로 우파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타협할 수가 없어요. 차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로렌 윈저라는 여성이 물어봤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신을 믿고 신성국가, 아주 경건한 국가로 되돌리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지 됩니다. 신을 위해서 신정국가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러니까 동의합니다. I agree.
I agree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에게 했을 때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연방 대법관 9명밖에 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만 그런지 다른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존 로버츠를 빼고는 평화롭게 합의해서 살 수가 없다. 한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 얼리토라는 사람은 정치 우파가 이겨야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무슨 별장에도 와이프가 했다고 하면서 와이프가 실제로 걸기도 했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성조기 코드에도 어긋나는 거꾸로 달지를 않나. 그리고 무슨 미국을 백인 중심의 이런 그 뭐 복음주의자들이 막 지지를 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상록수기, 파인 그런 플래그를 달지를 않는가. 이런 사람이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로렌 윈저라는 여성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단 키 이런 것 때문에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의사당 폭도들이 성조기를 거꾸로 들고 가서 바이든을 인정할 수 없어.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야 했었던 거잖아요. 연방 대법관 그 집 앞에 떡하니 그런 기가 걸려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옆집 사람과 알규 과정에서 그랬다는 이런 말도 많은 것이 또 그 논쟁은 있었지만 실제로 사무엘 얼리토가 얘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 마샤 앤 그 얼리토는 지금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내 방법이 있을 거야. 복수할 거야. 나 그리고 무슨 성소수자들이 막 무지개 기 다는 거 이런 거 너무 보기 싫어. 카톨릭 기도 달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남편이 원하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말했더니 please 달지 말아요 해서 안 달았다. 이런 얘기들이 다 롤링스톤스에 굉장히 자세히 실렸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게 좋건 나쁘건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도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이끄는 거고 그 뒤에 이제 4년 뒤를 보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민주주의는 이제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 뭐 그런 것들. 근데 이 다수결의 원칙에서 좀 최종적인 판결을 내주는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잖아요. 그럼 연방 대법관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판결을 내릴 때는 공정한 마인드로 이렇게 내려야지 되는데 사무엘 얼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게다 대고 클래런스 토마스는 계속 뭐 이렇게 막 몇십만 달러 들여서 누가 여행 보내주고 하는 것 어떤 매체가 보도를 해서 드러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도 뭐 자진 신고 같은 건 있겠죠. 하는데도 또 이거 몇 가지 빼먹었네. 발리 여행 가는 거. 막 이런 거 몇십만 불씩 들고 하잖아. 발리하고 뭐 몇 가지 합쳤다고 하는데. 연방대법관이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정치 기금을 한쪽에 내는 사람으로부터 몇 년 동안 400만 달러 이상을 선물을 받았다면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나가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누군가가 케탄지 브라운 잭슨의 오피스에 기증을 했대요. 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그것 갖고 엄청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냥 차라리 그러면 내가 그 법관으로 있는 동안 이 사무실에는 두는데 그 뒤에는 박물관에 기증을 하겠다. 기증을 하는데 나중에는 기증하지만 그거를 그럼 기증을 먼저 하고 빌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진보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아주 철저하거든요. 심지어 뭐 비욘세는요. 연방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잘 알았답니다. 서로 블랙이니까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대법관도 그렇고 비욘세도 그렇고. 그래서 비욘세가 자기 공연 3,117달러짜리 선물 줬다고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400 몇십만 달러?
연방 대법원은 이런 시사만평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돈 준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어요. 그 사무엘 얼리또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얼리또도 엄청나게 돈 많이 기부받은 사람이잖아요. 도덕을 그렇게 강조하는 공화당 성향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터집니다. 정치인들 가운데서요, 목사 가운데서 막 성소수자를 엄청 비난하잖아요. 본인이 성소수자예요. 지금도 공화당 정치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이 폭로를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어떠한 이 사건에서 사건을 심의할 때 빠지고 말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요. 연방 대법관들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그 판결만을 계속 내리고,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판결도 안 빠지고 내리잖아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니까, 야, 진짜 화려한 여행. 이 화려한 여행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갈 때부터 제트기 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트기를 국내 어디가 아니라 뭐 어디 막 인도까지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오른편 위에 from any 윤리적인 그 표준, 이런 거 뭐 보니까 뭐죠? 이 칵테일 같은 거 마시고 4 million 그런 기부자, 기부 같은 거. 이게 클래런스 토마스에 관한 시사만평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경제 말씀 조금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가 또 남았군요. 많이 남았네요. 그 애플에 대해서는 짧게 줄이겠습니다. 인텔리전스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을에 나올 그 뭐 아이폰 18 이런 데서 선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죠? 애플의 팀 쿡을 보니까 정말 그 팀 쿡 이거 얘기할 때 막 기도하듯이 이렇게 손 모으고, 팀 쿡은 근데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스티브 잡스 숨지고 이 애플을 맡았을 때 애플의 가치가 한 4천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지금 3조 달러 넘었잖아요. 3조 달러 넘었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 일론 머스크 같으면 내가 봐라, 얼마나 선전하겠어요, 날마다. 마치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다 닦아주고 간 것처럼, 아니면 너무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좀 겸손한 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이 나온 뒤에 애플 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인공지능을 거기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시리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인공지능이 해주는 그런 답까지 챗 GPT를 넣어서 해준다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때 그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여주지 않았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어쨌든 이 애플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플러스가 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지금까지 애플이 다른 그 매체에 비해서 인공지능에 조금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밀려 했다가 또 엔비디아에게 밀려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 세 군데 회사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엔비디아도 이제 그 분할한 다음에 주식 3조 달러로 이제 완전히 자리구침했거든요.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이폰을, 이 인공지능을 아이폰에 넣음으로 인해서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까? 당분간은 살아남는다에 한 표 저는 합니다. 이 아이폰이라는,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어디든지 같이 가지고 가죠. 내 건강도 체크해 주죠. 추억은 사진으로 다 담겨 있죠. 연애 기록도 담겨 있죠. 재정 기록까지, 카메라 마이크 있고, 정원 가꾸기 해보려면 다 여기 얘네가 알려주는데, 여기다 이제 챗 GPT까지 넣어요. 이런 것이 애플의 팀 쿡이 이번에 이 같은 것을 발표를 했으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 경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만 드리죠. 경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번이 될 수도 있다, 올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0.9%입니다. 미국은 한 이거 3배 이상 될걸요? 그러면 미국이 얼마나 경제가, 그러니까 그 버티는 힘이 아주 좋은 거예요, 미국이. 정치가 이렇게 기능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는 기능을 못하는데도 경제는 탄력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이 G20 국가
연간 인플레이션이 미국이 현재 3.4잖아요. 3.4인데 아르헨티나는 289%, 1년 전보다. 터키요? 75%, 러시아 거의 8%, 사우스 아프리카 5%, 인도 4.9, 멕시코 4.7, 브라질 4%, 호주 3.6, 스페인 3.6, 미국이 3.4%거든요. 한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2.7%, 눈에 띄는 국가 불러드리죠.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간입니다. 2.5, 독일 2.4, 영국 2.3, 프랑스 2.2, 사우디아라비아 1.6, 지금 G7 정상회담 주최국인 이탈리아 0.8, 중국 0.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사만 평만 보여드립니다. Amazing, how many 정치인과 커멘테이터가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어메이징 놀라울 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시위 같은 거 계속되거든요. 안티 하마스를 반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해서 무고한 시민을 굶기고 살해당하게 하는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놀랍다. 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반대하면 친하마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안티 하마스가 아니라 시사만평입니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 마크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건 왜냐면은 우리가 프랑스 정치에 개입을 하고 큰 관심을 갖는다는 것보다도 유럽에서 중요한 프랑스라는 국가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돌파구를 찾는구나 하는 그냥 짧은 에세이 정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코노미스트예요. 마크롱이 그 아주 딥한 늪에서 본인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시선거를 원한다. 이번에 유럽연합 선거에서 이 프랑스의 마크롱 당이 르네상스, 리뉴당이 마리 르펜이라는 정말 극우 여성, 아버지 때도 극우였고 그런 곳에 비해서 졌잖아요. 그래서 조기 선거를 치러보자 하고 이제 도박패를 던졌죠. 그 위험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으로서는 주사위를 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6월 9일에 유럽연합 그 선거에서 그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이 내셔널 랠리가 르네상스, 리뉴당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레임덕이 어느 때보다도 빨리 오는데 미국처럼 프랑스도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도 국내 아젠다도 다수당이 아니면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있어요. 여기 프랑스에 총리가 있지만 의회 승인이 있어야지 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마크롱 당이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당들도 지금 다 한 당이 딱 다수당인 당은 없습니다. 프랑스요? 3년 남았는데 올림픽 몇 주일 전에 조기 선거하자는 거. 이거는 영국의 리시 수낙이 내년이 선거인데 7월 4일에 올해 치르자는 것보다 훨씬 더한 도박이죠. 엄청난 도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 마크롱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중도가 프랑스를 사람들이 특히 중도가 극단주의냐 약간 마크롱처럼 중도냐 이쪽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를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이 강요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 마린 르펜 저쪽은 너무 심각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크롱의 바램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좀 복잡한 게 있는데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프랑스의 정치를 세세히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다 보면은 큰 획이 끊어지니까요. 아무튼 적어도 선거에서 르펜 당에 이겨서 적어도 다수당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임마누엘 마크롱은 숨을 조금 쉴 수가 있고 또 르펜 당이 이긴다 할지라도 이겨도 르펜이 본인이 총리를 하진 않는다고 해서 옆에 다니는 젊은 남자 있죠? 그 사람이 이름이 조르덴 바델라인데 조르덴 바델라를 앞서서 세운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르펜 당이 이겨도 임마누엘 마크롱에게 아주 재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앙은 아니라고 보는데
뭐 프랑스의 헌법이 워낙에 그 대통령에게 강한 파워를 줬기 때문에 특히 국내 이슈에선 좀 약해지겠죠. 마린 르펜 당에 이기면. 그러나 이 프랑스의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외교에 있어서 굉장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외교와 국방에서는 프랑스와 유럽과의 관계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지지 이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린 르펜은 우크라이나 지지하는 거 싫어해요. 대개 우파가 푸틴을 좋아하죠. 푸틴과 친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국외 정체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정말 영향은 2027년 대선에서 마크롱이 후보가 되지 못하면 마크롱이 이미 르펜을 2번 이기긴 했지만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후보가 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이 대통령과 대통령 당으로 돌리고 만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게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마리 르펜도 덜 극단적인 조짐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마린 르펜 당이 조기 선거를 치렀을 때 더 강해진다면 친러시아 정책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아무리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별 변화가 없다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할 수도 있고 미국과 비슷한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유럽연합에 대해서 뭐 프랑스도 영국처럼 빠져나오느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될 수 있다는 것. 뭐 그런 정도죠. 아무튼 그리고는 이제 또 우파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과 같은 이 사람도 파괴적인 그런 그 지도자잖아요. 그런 사람과 강한 동맹 맺겠죠. 미국의 우파 공화당이 상당수가 빅토르 오르반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표적인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유럽을 탁 진출하려고 하는 그 유럽 주변의 발탄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런 국가도 와서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더 이제 유럽적인 것을 키우겠다는 그 시간을 더 기다려야지 되겠죠. 그런 사람들. 유럽 전체에서는요, 우파가 이번에 유럽 연합에서도 이기긴 했지만 다수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뭐 급증하진 않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그 강해지는 거고요. 뭐 강경 우파 정당이 많지 않아요. 뭐 5%보다 조금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오스트리아 같은데 또 우파가 강하긴 했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파가 다른 지역에서는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무척 실망이 됐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중도가 이번에 이제 그 이마누엘 마크롱이 선거 이런 것을 미리 치른다는 도박을 해서 약간 그 힘을 잃어가면은 그러면 뭐 뭔가가 조금 어려워지는 게 있기는 있겠지만 뭐 작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뭐 그다지 크지는 않다. 부분적으로 이마누엘 마크롱의 대담함 이 자체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는 했는데 3년 남은 선거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당이 그렇기는 했지만 뭐 엄청나게 무슨 치명적인 무슨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하고 내일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이었습니다.